안녕하세요. C++ 코리아 9회 세미나에서 무엇인지 알아보자 C++ 기초 포인터 부분을 발표하게 된 김정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해보자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 비슷하신 성격인 분들이나 비슷하게 무언가를 이해하는 분들이 기존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서 부족함을 느꼈을 때 다른 시야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바램으로 만든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인터 변수 위주로 하는 설명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다루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는 메모리라 불리는 어떤 빈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무언가 접근하거나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만 바뀌면 이상한 데를 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정도의 설명들로만 채워져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포인터라는 걸 볼 때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조작해야 되는지 왜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들이 생길 무렵에는 뭔가 다른 설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과거로 조금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뭔가 대단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정도의 설명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제가 페이지 하나를 미리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져다 와서 보면은 이제 이런 옛날 컴퓨터, 옛날에 있던 그냥 컴퓨터들이고요. 이게 뭐 트랜지스터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을 보면은 크기가 엄청나게 컸죠, 옛날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잔뜩 꽂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에 회로가 빽빽하게 차 있는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판들, 이런 것들, 회로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포인터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이 옛날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왔고 이 개념이 어떻게 현대에 발전이 되어서 바뀌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생략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저 다루기 위한 정보만, 어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다뤄나갈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에서 얘를 다루면 좋은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준비한 자료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려던 포인트를 돌리면은 옛날에는 기판 위에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SF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왜 길을 걷다가 과학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판넬을 열더니 뭐 우주선 벽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어떤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판을 하나 딱 열더니 기판이 빼곡히 꽂혀 있는 곳에서 하나를 싹 꺼내가지고 쓱 훑어보고 다시 넣거나 뭔가 우주선이 무언가에 충돌하거나 뭔가 공격을 받으면은 막 그 껍데기들이 막 떨어져 나오면서 그 안에 잔뜩 있던 판넬에서 막 여러 가지 합선되는 효과들이 막 터집니다. 이게 옛날에는 거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고 그 프로그램에 데미지가 가니까 우주선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이러는 모습들을 그런 옛날 기준에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에 코딩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에 코딩한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잔뜩 올라가 있고 이 변수를 가져다 쓰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기판에 칩을 물리적으로 설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설치된 칩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거기에 쓰고 다루고 우리가 어떤 실제로 납땜을 하거나 해서 준비해야 됐던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런 컴퓨터 안에 여러 장을 꽂아놓고 구성해서 전원을 켜고
쓰고 나서 바꿔야 되면은 전원 내리고 이 기판들을 빼고 이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은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는 없어진 이런 옛날의 기판들에 대한 모사를 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 우리가 지금 이 메모리 영역 기판 어딘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를 담당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값을 넣었으면은 나오는 값이 있겠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값을 하나 넣으면은 얘가 그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방법대로 밑에서 이제 출력이 뿜어져 나올 텐데 이 출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방식의 접근법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아무래도 얘기가 정리가 될 테니까 메모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메모리는 우리가 옛날에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직접 설치하던 기판을 대신한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쓰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판을 직접 꽂았다 뺐다 하는 수고도 없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원을 끌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그 납땜을 하다 보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실수들이 있죠. 이게 납땜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어이없는 부분들에 의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이런 그 기판을 모사해서 기판의 형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메모리라고 부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아까 전에 사진에 있었던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컸던 아마 비교 대상군이 없어서 저게 진짜로 큰지는 어떨지는 딱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뭐 사람만한 것들도 있었고요. 뭐 옛날 애니악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사람 키보다도 크고 옆으로도 엄청나게 컸죠. 이런 사이즈를 써서 그 진공관을 여러 개를 설치할수록 좀 더 복잡하고 뭔가 좀 더 뛰어난 연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에서 메모리 사이즈만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기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영역, 메모리라 부르는 가상의 영역만 넓으면은 해결할 수 있게 발전이 된 거고 우리가 그런 메모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포인트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조금 더 여러 가지 그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은 옛날에 그런 트랜지스터나 이런 회로들이 얹어져 있던 가상의 공간, 그 기판을 대신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저 비트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공간으로서 비어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테이프 같이 이제 자료를 일직선으로 담아 놓을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결국에 사용자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칙을 정하고 규칙대로 사용한다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많이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협업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C언어에서 가장 처음으로 잘 정리되고 널리 전파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형조차도 어떤 규칙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전에 옛날에는 잘 없던 개념을 그때부터 잘 쓰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규칙을 정함으로써 우리가 협업을 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 이렇게 선언이 돼 있구나 라는 걸 보고 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규칙이 있어도 알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규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정의되지 않은 동작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 필요한 순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가 책임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에 직접적인 어떤 교류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약간씩 조금씩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레지스터에 접근하고 어떤 주소 번지에 접근을 한다라는 명령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비교한다, 어떻게 해서 연산을 한다라는 명령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 명령에 들어간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을 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형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왜일까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예전에 그런 가상의 공간을 안 쓰던 시절도 있었을 테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칩이나 아니면 어떤 회로에 의해서 결정된 사이즈들을 사용했을 거고 굳이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조차도 이전에는 원래 용량이라는 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제한적인 용량 안에서 의미 있는 값을 최대값을 정해서 특정 용량만큼 썼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인베디드 쪽에서 많이 아직도 그렇게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형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고정해서 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연속된 비트의 그런 공간이고 그 공간을 마음대로 써왔다 거죠. C 언어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니온이 보통 대표적인 잔재라고 언급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즘 현대에는 메모리가 워낙 넘치니까 이게 자료를 여러 가지를 써야 된다 하면은 재분배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굳이 같은 데다가 몰아넣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사용자가 헷갈리고 더 실수를 유발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옛날엔 용량이 없고 필요에 의하면은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특정 비트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그 인티저로 읽다가 특정 비트가 들어오면은 인티저가 아닌 다른 뭐 글자 값이라던가 이런 걸로 변형해서 쓰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했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게임 팩이나 이런 용량이 제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기판 위에 진공관과 어떤 그 반도체들을 얹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회로를 구성해서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을 때 어떤 기판과 기판 혹은 기판 안에 어떤 진공관과 진공관 혹은 반도체와 반도체 간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일종의 전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브레드보드, 그러니까 빵판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것에 비유를 하면은 빵판 하나하나의 구멍에 칩셋이나 이런 걸 꽂을 수 있고 칩셋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다른 칩셋에 연결할 수 있는 구멍끼리에 연결하는 전선, 이런 거를 우리는 쉽게 포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가 메모리고 브레드보드의 구멍 수가, 핀을 꽂을 수 있는 구멍 수가 메모리 사이즈고 메모리 사이즈에 맞게 칩셋들을 꽂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회로를 구성하며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고 이 프로그래밍을 구성할 때 어떤 칩과 칩 무언가 건너뛰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특정 신호를 바로 바이패스해서 주고 싶다 이러면은 포인터 즉 전선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선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원래 회로 그 구성도 상에 없지만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다리 같이 해가지고 신호를 받아오거나 신호를 밀어넣는 행위를 하는 게 창조 동작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의 규격은 CPU 레지스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정도의 내용이 거의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짧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 굳이 작게 쓰는 문제가 있고요. 길어질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딱 찍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소 처리에 2회, 3회 연산을 하는 데다가 2회, 3회 연산을 할 때 이 뒤에 주소까지 다 합쳐가지고 올바른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 따로 저장해야 되는 위치, 또 다른 연산 뭐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CPU가 비효율적으로 메모리
위치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CPU 레지스터가 메모리의 그 주소 규격을 결정을 하면서 포인터 규격도 결정을 하고요. 포인터 규격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x86이나 x32에서 쓰는 포인터와 x64에서 쓰는 포인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떤 아키텍처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가, 목표로 하는 게 어딘가를 유의 깊게 잘 살펴보고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전선이면 대체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하는가, 우리가 포인터로 무엇을 연결할 수 있는가, 가리킬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자면 메모리에 올라간 모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메모리 사이즈가 CPU 레지스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0번부터 32비트면은 이제 32비트 끝자리 수, 64비트면 64비트 끝자리 수까지 모든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예약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거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대상 외의 위치, 물론 프로그램 안에도 위험한 곳은 있지만 이 대상 외의 위치는 특히나 위험하고 커널이나 운영체제 단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많이 방어를 해놓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어를 제대로 올바르게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잘못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커널의 안전장치가 발동을 하면 흔하게 이제 블루 스크린이 나오고요. 커널 패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건드리지 않을 대상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는 단계의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알 필요가 없다라고 보통 많이 잘라서 이 부분에 그 어떤 정의나 이런 게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컴퓨터의 모든 메모리에 접근은 가능합니다. 이게 크래킹을 하는 어떤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은 이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메모리를 쓰고 있는 주소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이 주소가 왜 어째서 큰 숫자부터 시작하는가? 왜 0번을 안 쓰는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쓰지 않았어도 왜 다른 프로그램들 때문에 무언가 충돌이 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왜 이게 위험하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널은 제가 자세히 언급드리기 조금 위험한 내용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많고 이번에 포인터를 다루는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연결 매개체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이라고만 가볍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 거의 건드릴 일이 없고요. 운영체제에 직접적으로 뭔가의 임의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보통 이걸 합법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보안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운영체제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되셔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내 문서를 보시거나 직접 기술 지원을 받으시는 게 더 올바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설프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처음으로 드리는 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 어떤 코드들을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혹은 컴파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컴파일이 되어서 커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어떤 명령 실행기죠. 그러니까 기계어가 아닌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데이터들을 뜻하고요. 이런 것들은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에 맞춰서 하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미리 기록을 해놓고 제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명령창에서 실행 명령을 하는 순간 메모리에 올라오면서 그 이제 필요한 초기화 절차를 거치는데요. 보통 0으로 초기화되어 있거나 이런 거를 하드웨어에 굳이 저장하는 건 메모리 낭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런 저장 장치 용량 낭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저장을 안 해놓습니다. 다만 클릭해서 올라올 때 초기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프로그램이란 것은 옛날 컴퓨터에 있어서 어떤 기판들의 한 뭉치, 명령을 총체적으로 실행하는 한 단위에 가깝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을 모사를 했지만
그 기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판을 모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형태. 제가 앞전에 참고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개의 기판이 꽂혀있는 그 형태,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기판에 전기 신호를 흘려서 기판 위의 장치들이 순서대로 흘러가듯이 실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스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택 포인터를 CPU가 한 칸씩 내려가면서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프로그램 간에 진짜로 메모리를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윈도우즈 API에서는 리드 프로세스 메모리 혹은 라이트 프로세스 메모리를 통해서 그러한 동작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역시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에는 충분히 주의를 주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가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고 얘기도 드렸지만 이 순서대로 읽고 흘러갑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CPU가 지정된 구간을 순서대로 읽고 흘러간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기판 같은 것들도 전기 신호가 일거의 모든 칩에 혹은 진공관에 한 번에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령을 세팅해 놓은 순서대로 흘러가야겠죠.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맥이다, 어떤 흐름의 그 프로그램적으로 구성된 문맥, 그리고 그 문맥을 보통 실행 단위들을 스레드라고 보통 나누게 됩니다. 스레드라는 게 그래서 하나의 흐름인데요. 이 흐름이 하나만 있는 것을 싱글 스레드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러 개, 두 개 이상이 있는 경우를 멀티 스레드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의 흐름이 있을 때 보통 하나의 흐름대로만 흘러가면 다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우리의 프로그램은 항상 여러 가지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윈도우 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화, 최대화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순간, 우리가 임의의 순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흐름이 다른 실행에 의해서 막히면은 OS에서는 응답 없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흐름을 분리를 하게 되면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외적으로도 우리가 프로세스별로 나눠서 흐름을 제어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던가 뭔가 파일 읽고 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흐름을 막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될 때 멀티 스레드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래된 책을 보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약간 메모리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옛날 책들은 옛날 CPU를 기준으로 보통 쓰여져 있습니다. 없는 기능이 무언가 하면은 CPU 가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의 설명들이 많고요. CPU 가상화를 통해서 원래는 하나의 CPU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활성화돼서 동작하던 옛날 방식에서 CPU 가상화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쪼개져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의 부하가 분산된 상태로 실행이 되고, 그 와중에 스레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산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서 정확하게 어떤 CPU에서 어느 타이밍에 흐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진 변환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옛날 책들을 보실 때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어차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왜 그게 비슷한가 하면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모든 칩이나 모든 진공관 이런 것들에 한 번에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흐름을 가지고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쭉 수행하면서 올바른 순서대로 동작할 수 있게 보존하는 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실행 덩어리 단위를 보통 정의를 하고요.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캐싱되어 있거나 뭔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TLS라고 부르는 Thread Local Storage라는 영역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초기화가 되느냐 마느냐로 뭐 실행 속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실행 속도도 바뀌고
이 외적으로 스레드에서 실행해야 되는 명령들이 올라가는 스택 영역,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CPU에서 실행할 명령들이 순서대로 담겨있는 메모리 영역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영역들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접근을 통해서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 쪽에서 사용하는 어떤 임의의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네트워크 동작이나 파일에 대한 IO 동작, 그러니까 읽고 쓰기에 대한 동작의 결과를 비동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막지 않고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이 결과를 메인 스레드로 넘겨줘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처리에 읽어드린 결과를 반영해서 동작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라는 부분도 우리가 메모리 영역의 어딘가에 전제를 하고 이것을 포인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스레드들을 다루는 개념들은 또 이제 핸들이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OS와 함께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메모리를 얘기하는 지금이 아니라 스레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매체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매체를 볼 때 헷갈릴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 드린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전에 프로그램과 스레드를 얘기 드리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스택이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명령들이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이제 문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덩어리를 스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즈의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1메가씩 할당이 되게끔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1메가 안에 로컬 변수와 앞으로 이 실행해야 될 명령들을 저장을 해놓고 CPU의 베이스 포인터라는 것과 스택 포인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안을 탐색을 하면서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택의 기본값이 1MB라는 점인데요. 1MB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컬 변수의 사이즈가 1MB를 넘어가게 선언을 하셨을 경우에는 용량 부족으로 처음에 이거를 빌드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스택을 넘어간 위치에 명령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컬 변수를 너무 크게 잡으면은 이게 코드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스택의 영역에 사용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넘어가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로컬 변수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컬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려면은 어셈블리 쪽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간단하게 x86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쉽게만 얘기 드리면은 그냥 이제 스택을 처음에 생성을 하게 될 때 스택에 대해서 이게 스택을 호출하는, 그러니까 뭔가 함수라던가 어떤 스택에 대해서 이제 스택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호출하는 대상자가 스택을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스택 자체에서 불려지고 내가 이 안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할지를 결정하는 호출 계약이라는 것을 맞춰진 대로 베이스 포인터로부터 안에서 사용될 로컬 변수의 사이즈만큼의 메모리가 쭉 이제 메모리 영역으로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로컬 변수에 대해서 포인터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설정이 된 글자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공간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에 의해서 코드 접힘이라던가 여러 가지 최적화에 의한 이제 디버깅이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은 나중에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모리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메모리 상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모리 영역이고요. 이 안에는 원래는 하드에 저장되어 있었다가 실행을 위해서
메모리상에 올라온 명령들이 순서대로 저장이 돼 있고 이 순서대로 저장된 명령을 CPU에서 순서대로 조회하면서 명령 그 레지스터에다가 넣어가면서 플래그랑 이런 걸 세팅을 해가지고 동작하는 게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함수를 맨 뒤에 밀어 넣은 이유는 저희가 프로그램 책을 보게 되면은 보통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랑 함수를 붙여서 얘기 드리기 위해서 좀 밀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약간 헷갈리신다면은 순서를 바꿔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결국에 함수라는 거는 일종의 스택을 사용해서 명령 뭉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스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함수 역시 메모리 어딘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면은 델리게이트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정말 편한데요. 함수라는 게 뭔가 변수가 아닌 어떤 실행하는 것이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델리게이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함수를 실행한다 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기판을 작은 거를 준비를 해놓고 메인의 흐름에서 플립플롭으로 전기가 이렇게 신호가 쭉 내려오다가 포인터나 어떤 이제 연결되어 있는 뭔가 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기판에 전기 신호가 가는 거죠. 전기 신호가 가서 해당 기판을 쫙 타고 나온 다음에 결과물이 탁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게 함수가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됐을 때 스택 메모리 상에서도 한 번은 그 함수에 진입하는 콜 기준으로 밑으로 쭉 함수 데이터가 쓰이다가 다 끝나면은 다시 베이스 포인터로 돌아온. 그러니까 아까 스택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베이스 포인터가 이제 스택 영역의 맨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밑으로 데이터가 쭉 쓰여진 다음에 함수 영역의 동작이 끝나는 순간 맨 위로 다시 돌아와서 아래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리턴 받을 결과값들을 저장을 돼 있는 거를 스택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명령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메모리에 있는 것이고 그 메모리에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부르는 것이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동작하는 일이고 함수 포인터들을 어떤 변수의 형태로 잘 정리해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연계시키고 체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델리게이트 동작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함수와 델리게이트 동작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변수란 데이터고요. 데이터라는 것은 이진으로 저장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써서 저장을 하는 이상 모든 데이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덩어리고요. 이 데이터 덩어리를 어떻게 읽느냐로 이 성격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읽을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약속된 방법대로 읽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적당히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변수가 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화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실 때는 이 변수의 타입에 혼동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건 어디까지나 이진 데이터고요. 이 이진 데이터는 설령 글자건 숫자건 어떤 무엇이 됐건 간에 모두 동일한 규칙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규칙이라고 하면은 마치 글자를 쓰는 법과 숫자를 쓰는 법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방점은 모두가 똑같은 기록 매체에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똑같이 0과 1로 구성해서 작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시리얼라이즈, 직렬화라는 것은 이 0과 1을 다 붙여서 일렬로 만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렬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네트워크로도 전송하실 때 쓰시고 뭔가 저장하기 전에 압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를 할 때 직렬화된 데이터를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변수 데이터에 대해서 0과 1의 규약이 어떤 식으로 문자로 바뀌고 어떤 식으로 다른 데이터로 치환되는지 부동소 수점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보시면은 쉽게 직렬화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매우 위험한 변환이나 접근법이 꽤 있고요. 이거를 원래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원래 이렇게 쓴다. 이것도 앞서 얘기 드린 어쩔 수 없는 환경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경우가 아닐 땐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제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 접근하셨을 때 어떠한 잘못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제에 들어가기 전에 포인트를 좀 짚은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큰 데이터를 먼저 할당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크고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니까 게임에서 게임 엔진에 뭔가 많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게임 요소들이 계속해서 초기화됐다 삭제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데이터 매니저를 만들어 놓는데 거대한 메모리를 일단 할당을 해 놓고요. 이거를 쪼개서 쓰게끔 알고리즘을 짜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메모리 할당을 하는 이 에멀록이라는 동작이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하는 동작인데 이거를 일일이 모든 객체에 대해서 수행을 했다가는 여기서 오는 속도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할당을 크게 해놓고 알아서 나눠서 쓰게 하는 그런 동작법입니다. 데이터 얼로케이터 쪽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청크 형태로 쓰는 것들이 몇 가지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예제 내용이 x64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8바이트짜리를 기준으로 초기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바이트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제 메모리 내용을 보여드릴 때도 8바이트 기준으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뭐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는 이게 리틀 엔디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집에서 쓰시는 PC랑 PC방에 가면 볼 수 있는 PC들은 메모리 숫자가 작은 게 끝인 동작을 합니다. 이렇지 않은 빅엔디언도 있고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료형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입니다. 객체 안에 자료형의 나열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자료형 자체의 값을 읽어드릴 때는 리틀 엔디언 방식으로 큰 값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0번에 1 하나만 넣고 나머지를 0으로 채웠을 경우에는 숫자 1로 인티저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수동으로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을 거고요. 이 다음으로 제가 구조체랑 클래스를 이렇게 스트럭트 포인터 테스트랑 클래스 포인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제 뉴 데이터 0번을 저희가 만들어 둔 데이터 청크에 0번째 주소부터 쓰도록 만들어 놓고 스트럭트 포인터 테스트를 8번째부터 8번째부터 예의 영역으로 쓰도록 지정을 해놓고 동작을 시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포인터를 얻어오는 동작, 그리고 이걸 얻어와서 다른 곳에 대입하는 동작, 대입해 놓고 사용하는 동작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동작의 경우에는 제가 예제에서 직접 실행하면서 얘기 드릴 텐데 이 심플 프린트 메모리란 이름의 함수를 new integer pointer란 이름의 함수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요. 이 저장된 녀석을 데이터 얼로케이션의 16번째 위치에다가 대입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new data 0번 클래스 포인터에 0번째부터 쓰는 이 클래스 포인터에서 멤버 포인터 2번을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함수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얻어오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디스포인터, 이 클래스의 기준 위치로부터 몇 번째 위치에 있는 함수다라는 식의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함수하고는 주소가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예제를 실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 작성된 코드 본문을 실행을 해놓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예제를 몇 가지 실행해 볼 텐데요. 간략하게 준비된 예제들을 실행하는 모습을 쭉 보여드리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시작한 계기가 된 다른 화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들어와서 스택 포인터에 대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보시면은 로컬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화면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다른 화면에서 또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청크 얘기 드린 대로 초기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소로 가보면은 메모리 디버그 상태이고 저희 이제 allocate 썼을 때 디버그 활성화가 되면은 fd 이걸로 초기화된 위치 안에 데이터를 할당해서 0으로 지금 제로 메모리를 돌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출력을 한번 해놨고요. 리트렌디언에 맞게 0번부터 숫자를 채워서 쭉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제가 uint64 인티저 형태로 출력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그러면은 리트렌디언이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뒤로 가서 알맞게 지금 초기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청크의 0번부터 C포인터 테스트의 사이즈만큼을 이제 그 C포인터 테스트 형태로 읽도록 포인터 new 데이터 0번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C포인터 테스트는 void 포인터 3개로 이루어진 클래스입니다. S포인터 테스트는 스트럭트도 동일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void 포인터 3개만 있습니다. 해서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0번째부터 그리고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8번째부터 이 각자의 형태에 맞게 읽으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내려오면은 이 포인트는 지금 이게 잘못된 메모리 주소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위치로부터 1024 영역만큼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쓴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CPU에게, OS에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도 크래시를 잘 안 합니다. 이때는 잘 안 하다가 스레드 동작을 하시거나 비동기로 뭔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잘못된 접근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터지는 위험한 동작이고요. 지금 이상 없이 뒤에 있는 메모리까지 읽어버려서 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된 내용을 보면은 메모리 주소가 8 차이 나게 데이터가 이제 지정이 된 게 보이고요. 이제 열어보면은 역시 8칸,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트 하나만큼 엇나가서 얘는 1이 2개, 4가 하나, 1이 하나, 4가 하나, 그리고 뒤쪽 영역, 초기화 제가 따로 뭔가 값을 넣지 않은 영역이 하나 더 들어가서 0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함수 포인터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심플 프린트 메모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하나의 포인터 값을 헥스로 출력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이제 new integer 이게 함수 포인터 형태인데요. 얘의 반환형과 얘가 사용하는 아규먼트를 넣어주고 포인터 선언으로 이 변수명을 지정해주면은 앞으로 이거는 함수 포인터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16번째 위치를 getPointer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제 getPointer는 데이터 알로케이션의 16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게 되고요. 16번째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4번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멤버 여기 뉴데이터 0번의 멤버 포인터 2번과 1번의 멤버 포인터 1번이 해당하는 위치겠죠. 이 위치를 가져와서 이 위치에다가 아까 가져왔던 이 함수 포인터를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위치의 값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 함수 이름이 출력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렇게 길게 할당된 영역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영역에다가 숫자를 쓰고 이거를 저희가 의도에 맞게 읽도록 정리된 대로 쓰고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당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포인터에 대해서 접근해서 데이터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올바르게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멤버 포인터를 먼저 할당을 해놓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 텐데요. 멤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함수 인스턴스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함수들이기 때문에 꼭 이 어떤 함수에서 파생되는 버추얼 테이블을 조회해야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버추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가 상수호기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 함수들의 위치를 찾아가는지를 미리 컴파일 시간에 정의를 해놓고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버추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접근하고 있다고 C 포인터의 테스트 쪽에 있는 함수 포인터라는 거를 정의를 해주고 void와 void 왜냐면은 클리어 포인터는 제가 위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고 void를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저 모든 그 가지고 있는 멤버를 널 포인터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함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도 void 반환형과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된 포인터를 써서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가져왔던 함수들을 순서대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doing 펑션 통해서 멤버 포인터 2번에 이 get 포인터 주소를 출력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고요. 포인트에 접근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얼로케이션을 2번 출력하는 이유는 멤버 함수, 아까 전에 다 널 포인터로 초기화하는 함수를 굴리기 위해서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출력해 놓고 함수를 수행하면은 이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0으로 모두 정렬돼 버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면 당연히 결과는 모두 0이 되어 있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값이 있지만 이 밑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수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이걸 넣은 이유는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시작된 건데요. 여기서 아까 전에 잠깐 보셨으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에러 대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크래시를 하고 요거를 이제 보통 다른 많은 덤프 솔루션들을 쓰시게 되면은 덤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버그 스플랫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버그 스플랫이 있었고요. 이런 거 외적으로 디버그를 하고 계실 때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디버깅에서 세이브 에즈를 하면은 덤프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미리 해놨던 경로에 먼저 한번 테스트하면서 만들어놨던 거를 덮어 써서 덤프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러가 일어났다 하고 그냥 지나가졌고요. 이제 덩어리 메모리를 할당 해제를 해주면은 당연히 나머지 썼던 것들도 다 알아서 해제가 되겠죠. 깔끔하게 메모리 해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예제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제가 출력을 지시해놨던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나중에 예제 코드에 추가로 지속을 달 만한 부분이 있다면 달아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부분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실행했던 거 이미 위치에서 멈춘 다음에 덤프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덤프를 특정 위치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 본 덤프인데 여기다 중복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덤프를 제가 미리 세팅해 둔 윈도우 디버그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크래시가 나면은 뭔가 버그 스플랫이나 이런 덤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니 덤프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진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내용을 봐서 버그를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뭔가 아날라이즈를 눌러서 저희가 지금 받은 스택에 대해서 분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여기 멈춰 있죠. 여기 멈춰 있는 부분에서
제가 멈춘 상태에서 지금 캡처가 됐다, 마지막 위치가 여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어셈블리로 보면은 이게 이제 스택상의 위치입니다. 메모리, 저희 여기 보시면 함수 이름들 쭉 있죠. 쭉 쓰고 지금 어디쯤 스택이 멈춰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스택상에 멈춰 있는 위치를 디스어셈블리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여기서부터 실행이 얼마가 됐는가를 보는데, 이 스택상의 포인터, 현재 멈춰 있는 포인터를 기준으로 이제 64개의 스택을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제대로 표시도 되지 않고 뭔가가 잔뜩 적힌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진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메모리 상에 있는 값을 직접 들여다보시게 되거나요. 지금 이제 다행히 저는 이렇게 보면은 값들이 보이죠? 값들이 보이니까 데이터 올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덩어리 청크를 쓰면은 이런 데서 편리해지는 거죠. db에서 1024 사이즈만큼 접근을 해보면은 제가 사용했던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있는 모습들 0 이렇게 해서 값이 1, 1 그리고 함수 포인터 썼던 것들, 저장되어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모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보여드려야겠다 결심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스택을 보는 법, 뭐 메모리를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스택이 메모리다라는 거를 잊지 말으셔야 하는 부분이 왜 있었냐면요. 이렇게 스택상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스택 위치로부터 이렇게 db, 그러니까 ASCII 텍스트로 읽어보는 이런 명령 썼을 때 스택상에서 데이터가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스택이나 이런 연관되어 있는 메모리를 최대한 일단은 긁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택을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확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내용을 설명드려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되시면은 나중에 뭔가 시리얼라이즈 직렬화 할 때나 네트워크에서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발송시킬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편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이번에 준비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윈도우 디버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에 C++이나 이런 언어로 작성된 것들에 고객들이 뭔가 크래시를 했을 때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해오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경험적인 뭔가 축적된 어떤 노하우에 의해서 오는 것들도 있는데요. 다만 그 노하우를 쌓기 전에 대체 무엇부터 보아야 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